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 로드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빌딩도 조금 주춤합니다. 이때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자들이 금매 막 싸게 깎아서 뭐 후려쳐가지고 막 싸게 가져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가격까지 깎아주면서 팔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자녀분에게 증여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상속과 증여 전문으로 세무 컨설팅을 하시는 장원 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의 이전이란 책을 출간한 다음에 제가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쪽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루는 분들이 이제 자산가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데 또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상속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오르내리니까 상속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상속세로 이제 하나의 기둥 세금을 잡고 그러면 이 세금이 이제 미래에 예측되는 세금이니까 너무 비싸다. 아깝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가치는 올라갈 건데 그러면 자녀에게 뭐 증여를 해서 자녀의 이제 부의 이전을 좀 해주고 유동성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미래의 상속세도 좀 줄여보는 전략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최근에 그런 문의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안 팔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그런 문의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정말 그쪽 문의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이 받으시죠. 예. 요즘 전 한가해요. 부럽습니다. 아유, 저도 몇 달 전까지만 바빴는데 정신 없으셨을까요? 지금은 매수자 눈치 보고 있고 매수자는 버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증여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 뭐 빌딩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얼마짜리냐 그 기준이 뭔가요? 이제 세법에 적혀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제 시가라는 개념을 두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가라는 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가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신 거, 매매가액. 사고 팔고 이제 거래된 가격. 그 거래 가격은 너무 명확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증여와 상속은 지금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매가액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 결국 유사매매 사례가액. 같은 단지 내에서 나는 101동인데 102동에서 이제 나가랑 똑같은 평형수가 팔렸다. 뭐 예를 들어서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걸 차용을 해서 쓰는 게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 그래서 원래는 증여 가액을 정했었지만 그 법이 바뀌면서 가액이 막 올라가니까 그 전에 막 증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한 2년 전인가요? 이게 또 상승장 때 증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면 어차피 가격이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전에 이제 17년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정책 올맘했는데 사실 정책을 올맘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랑 사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지금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올라갈 때 또 증여 허겁지겁 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종부세 부담이 커서 근데 지금같이 약간 주춤하거나 약간의 하락장일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증여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가치는 어차피 올라갈 거다. 왜냐 한 번에 상승 시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음 상승 시기를 대비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시가는 세법상 시가와 다르다. 결국은 시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나 빌딩 같은 경우는 시가 개념을 잡기가 정말 잘 잡으면 절세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잘못 잡으면 오히려 추징을 엄청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세무사님 모신 거잖아요. 저희 오동엽 TV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건물을 사고 싶거나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뭐 찐 부자들이 많이 시청하시거든요. 그 부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세무사님 모신 건데 자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가격을 정하는 게 아까 감정평가 가격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 받는 시점이 언제야 될까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에 전 6개월하고 후 6개월 이때 이제 결국 감정평가가 나와야 그걸 법상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근데 전 6개월은 이해 안 가는 게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 상속은 돌아가신 날부터 맞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잡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미팅하고 나서
이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매기는 게 좋겠다. 아, 왜냐면 이 상속과 증여는 저는 이제 울타리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울타리요? 네, 울타리. 한 울타리에서 결국 펼쳐지는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받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싸게 받으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자녀는 스타트 지점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팔 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증여세와 상속세가 어쨌든 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실 수 있겠지만 미래 자녀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자녀분이 받을 때 증여세 적게 내더라도 나중에 팔 때 자기 양도세를 많이 낸다? 맞습니다. 그럼 양도까지도 생각하고 증여 가액을 정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 6개월 이내, 증여 같은 경우 내가 언제쯤 줘야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증여 날 전에도 감정을 받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일은 전 6개월, 후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점을 잡고 이제 접근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반기 초반 때는 증여 감정 평가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바로 감정 평가를 하진 않고 뭐 탁상 감정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예측을 하면 좀 더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미친 경제 위기가 조금씩 계속 가시화되고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자산가분들은 캐치를 다 하시거든요. 눈치 보네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감정 매기고 그때 증여를 해보겠다 라는 시점 조율을 한다거나. 예. 증여는 결국 시점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상속은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울타리 세금이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결국 내가 증여세를 지금 싸게 내더라도 미래에 비싸게 양도세를 내느니 그럼 가격 조율을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감정평가로 많이 조절하시죠. 그리고 빌딩은 감정평가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국세청에서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시세가 없으니까 세법에서 정해진 시세가 없으니까 뭐로 때려버리냐면 대부분 이제 기준시가로 증여를 엄청 많이 하셨었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값이 낮아서 지금 눈앞에 증여세가 싸니까. 그렇죠. 매년 공시가하고 긴시가는 정부에서 세금 거두려고 발표를 하고 정해 놓는 거니까 그 정해 놓은 금액으로 나는 얘한테 줬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액이 예전에는 시세 거의 대부분 60-7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 5년간에 뭐 해마다 거의 10몇 %씩 올렸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리긴 했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액으로 신고를 해서 눈앞에 증여세를 줄였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다시 시가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법인데 19년도에 생긴 법인데 그 실질과세에 맞지 않다라고 시가에 적용이 안 됐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격 차이가 크면은 자기들이 재산평가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냥 과세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 과세 기준이 뭐냐?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버려요. 아, 상속과 증여는 뭐 증여 받은 사람이나 상속 받으신 분들이 정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받은 재산이 이겁니다. 이게 가격 따져보니까 이 가격입니다. 세금 얼마 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보고 야 너무 낮게 잡았다. 그죠? 그래서 세금을 추징하는 거잖아요. 그 추징하면서 자기들은 감정을 높게 받아가지고 추징하면 그 차익이 엄청 많이 날 텐데. 빌딩 같은 경우 진짜 엄청나게 나요. 그럼 완전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요즘 빌딩 하시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하나가 돼버린 거죠. 이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세법에는 시가가 먼저 있습니다. 시가가 1번이고 2번이 보충적 평가인데 시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정리를 하면 매매가에 감정평가, 그다음에 유사매매, 그다음에 뭐 수용 공매 이런 가격들이 있는데 빌딩은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빌딩을 갖고 계시면 이 가액이 지금 있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냐면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없고 그렇죠, 맞아요. 내가 감정평가 안 하면 감정평가 없고 그 다음에 유사매매가 빌딩은 없습니다. 내 빌딩하고 옆 빌딩하고 무조건 가격 차이를 똑같이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만 매길 수 있거든요. 예. 그 수용은 안 됐고 공매도 안 넘어갔으니까 없어요. 그럼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보충적 평가 방법. 그러니까 시가가 정말 없을 때만 얘를 써라는 게 있어요.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이 뭐 제가 이제 다 나열을 해봤자 어차피 결론 딱 하나예요.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다음 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을 따로 계산한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보다는 무조건 싸거든요. 근데 이 가액 차이가 너무 크면 국세청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시가 아니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해서 다시 가액을 산정하겠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피로도를 주냐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국세청에서 그러면 어떤 빌딩에 대해서 내가 기준시가를 넣었는데 감정평가를 하겠다라는 기준점을 알려주셔야 해요. 이걸 알려주면 시장에서 이거를 악용한다. 악용한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과세 대상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주거용 건물, 또 주택을 합니다. 주택은 안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대지, 그러니까 농지 같은 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주 적합한 채널의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기준시가로 주면 싸게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예전 지식을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게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냐면 다 서울이에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큰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강남 3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컨설팅 할 때마다 이제 내부 기준을 살짝 알고는 있지만 물론 이제 그 기준점이 맨날 바뀌어요. 그냥 들은 바 카더라 이런 건데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구체적인 가액을 국세청에서 절대 명시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해마다 이 예산 편성을 해요. 이 감정평가도 예산 편성된 내에서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예산 편성이 한 20억 정도 됐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46억 정도 돼요.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로 46억 정도를 쓰란 얘기거든요. 그만큼 감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추징해와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얼추 계산을 해볼게요. 얼추 100억 정도의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사실은 좀 더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잡을게요. 근데 이제 기준시가 10억 원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무조건 2개 이상 복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럼 100억 원짜리 감정평가를 할 때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한 건이란 얘기죠. 그러면 46억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게 1년에 전국에 230건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230건. 그러니까 얼추 계산하면 한 200건 정도가 이걸로 추징을 받을 수가 있다. 저도 최근에 이 건 발생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로 넣었는데 기준시가 가격이 너무 낮으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 어떡하냐. 근데 그분은 이제 신고를 넣고 그 다음에 오셨어요. 왜냐면 세무서에서 이 가격이 너무 낮다.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신고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당황스럽죠. 왜냐면 국세청에서는 추징을 어느 정도 많이 하려고 감정평가 가액을 많이 높일 거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거기서 이제 당황하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건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이 설정돼 버린 거니까. 그러면 나도 감정평가를 선임을 해서 내 감정평가를 좀 더 낮게 한 다음에 평균액을 조금이라도 낮추셔야 돼요. 그런 전략도 있어요. 이게 많이 경험할 일은 없는데 빌딩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제가 뭐 만찬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 되게 놀라세요. 이런 게 있었냐고. 세무사님 강의도 많이 하세요? 네,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가분들 만찬이나 조천 모임 가면 이제 거기서는 정보들을 많이 들으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맞아요. 최근 트렌드나 거기서 이런 거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었냐고. 이게 알아야지 절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힘들게 벌었는데 맞습니다. 애지중지한 자식들에게 좀 많이 남겨주고 싶은 게 다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게 이 상속증여 세금하고 다 엮여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이제 빌딩을 매매를 중개하다 보면은 매수자분들에게 법인으로 매입하십시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상속증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죠? 그래서 이런 법인을 이용한 투자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셨던 시가 평가를 받는 것 외에 또 현금도 증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전략들도 많이 짜시죠. 그렇죠. 그 현금 증여하려고 하는 어떤 그 방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세무사님을 다시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다음에 또 좋은 얘기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쭉 세무 관련 얘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